저는 그날 집들이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웃고 있는데도 눈빛은 울고 있을 수 있다는 걸요. 아들의 새 집, 작은 거실, 정갈한 레몬 향초 냄새, 사람들 웃음소리. 그런데 며느리가 문이 열릴 때마다 똑같은 표정을 짓더군요. 반가움이 아니라 긴장.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니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현관문 열리는 소리. 며느리의 고개가 휙 돌아갑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웃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로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딱 한 명. 분위기가 다른 남자. 말투가 조용한데도 공기가 따라 움직이는 사람.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 아들은 그를 김 부장님이라 불렀고, 사람들은 예의를 갖춰 그 남자 앞에서 말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가 주방에서 컵을 들고 나오다가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아니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컵을 잡은 손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물이 출렁였어요. 찻잔 뒤에 손가락 하나가 하얗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곧장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저는 그 떨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내가 봤던 장면들을 다시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괜찮다. 너무 과하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인사. 안녕하세요,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습관. 집안을 훑어보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찾는 태도. 저는 젊은 시절 시집살이를 겪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식구들 밥 짓고 밤늦게까지 시어른 눈치 보며 살았죠.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나는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며느리가 결혼해서 들어와 함께 살게 됐을 때도 저는 살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여긴 이제 내 집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키지 않아도 며느리는 제가 보지 않는 틈에 냉장고를 정리해두고 싱크대를 반짝반짝 닦아놓고 빨래를 개서 옷장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말없이요. 티도 안 내고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아이를 며느리로 맞았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 아이가 눈치를 보고 있나? 내가 무서운가?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을 보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얘야 혹시 불편한 거 있어? 며느리는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웃음이 마치 준비된 대답처럼 너무 빨리 지어진 웃음이었어요. 결혼 1년쯤 됐을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어요.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아들은 야근으로 없었고 며느리와 단둘이 차를 마시고 있었죠. 어머니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저희 아이가 생각만큼 쉽지 않네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주제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병원도 다녀왔는데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그냥 안 되네요.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시면 웃으면서 대답은 하는데 집에 오면 마음이 무너져요.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런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나는 내 편이야.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너 아내한테 기다리면 돼 이런 말만 하지 마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방치야. 내가 같이 무게를 들어야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간이,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사람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더군요. 며느리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의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고 해요. 노산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을 못 자고 멍해지고 작은 소리에 놀라고 물 틀어놓고도 멈춰 서고 제가 괜찮아라고 말하면 며느리는 웃는데 그 웃음이 급하게 꺼낸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추가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무너져 있었어요. 엄마, 저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검사 결과 문제가 내 쪽에 더 크대. 아들의 목소리가 바닥에 깔렸습니다. 수치가 많이 낮대. 자연 임신 확률이 거의. 그날 집안 공기는 아무도 크게 울지 않았는데도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봤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아는 거짓말 같았고 다른 방법도 있어는 너무 가벼웠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는 이미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들 곁에 앉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저는 며느리의 조용함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는 조용함일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예감을 갖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두 사람은 결국 분가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나가서 살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섭섭하기보다 안도했어요. 그래. 둘이 살면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겠지. 사실 저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같은 집에 있으면 아무리 조심해도 눈치가 된다는 걸. 처음 몇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들렀고 며느리도 안부 전화를 자주 했어요. 그리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집들이를 하자고 했죠.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집들이 할 건데. 엄마도 와? 회사 사람들이랑 친구들 몇 명 부를 거야. 저는 선물 하나만 들고 갔습니다. 공기청정기요. 이제는 너희 집이다라는 마음으로요. 집은 깔끔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도 손님을 잘 챙겼습니다. 웃으면서 음식을 나르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죠.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문이 열리고 회사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명.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정장 차림의 말투가 조용한데도 분위기가 따라 붙는 사람. 아들은 그를 김 부장님이라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남자 앞에서 말끝을 정리했습니다. 부장님, 여기 앉으세요. 부장님, 맥주 드릴까요? 그 남자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 편하게들 해. 오늘 집들이잖아. 그런데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오다가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잡은 손 물이 출렁였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너무 밝은 목소리였어요. 너무 급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 가슴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저건 낯선 손님을 맞이하는 긴장이 아니다. 집들이 이후 반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예고 없이 제 집에 왔습니다. 주중 저녁이었어요. 표정이 흐릿했습니다. 웃는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나 좀 이따 가도 돼? 저는 묻지 않고 밥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우리 예전 같지 않아. 싸운 건 아닌데 그냥 멀어졌어. 대화가 안 돼. 내가 말을 걸면 대답은 하는데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아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내가 외출이 잦아.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친구 만나라고만 하고 몇 시에 오냐고 하면 늦을 수도 있어라고만 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는 해봤어? 응. 근데 잘 안 받아. 그래서 나도 뭐 잔소리 같을까봐 더 안 물어보게 되더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나 이상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머리가 자꾸 저는 그때도 의심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정은 칼이 되니까요. 대신 아들한테 딱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너 혼자 상상으로 결론 내리지 마라. 대화가 필요하면 의심 말고 감정부터 꺼내라. 나는 요즘 네가 멀게 느껴져서 외로워 이렇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날 아들은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가시가 박혔습니다. 집들이 날 며느리의 떨린 손. 그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처음엔 귀가 멍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어렵다던 임신이 이렇게 갑자기? 정말?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7주래요. 저는 축하했죠. 당연히 축하해야 했으니까요. 아이고 그래. 정말 다행이다. 얼마나 기다렸어. 축하한다 얘야. 며느리는 전화 너머에서 울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기쁨이 가라앉아 질문이 고개를 들더군요. 한 달 전만 해도 아들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외출이 잦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임신이라니. 저는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축복 앞에서 왜 의심을 해?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기다렸는데. 그런데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7주. 그럼 임신 시기는 대략 2달 전쯤. 아들이 멀어졌다고 말하던 그 시기.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들었어. 정말 축하한다.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만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아들은 기쁘다고 했습니다. 응 엄마. 고마워. 그런데 목소리가 기쁨이 아니라 겁 같았습니다. 아들아, 너 괜찮아? 응.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도 기쁜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따라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머리가 계산을 해. 7주면 2달 전이잖아. 그때 우리 거의 대화도 안 했는데. 그리고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말해봐. 그때 아내가 자주 늦게 들어왔어. 친구 만난다고? 근데 친구 이름을 물어보면
대충 얼버무렸어?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숨기고 있던 의문이 아들 마음에도 자라 있었던 거예요. 엄마 나 이상한 거 아니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저는 그날 아들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지금은 말을 조심해. 초기엔 마음이 더 불안해져. 혼자 결론 내리지 마. 확실한 게 있기 전까진. 하지만 이미 아들은 자기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진이 왔습니다. 작은 아이 주먹만 한 얼굴. 저는 사진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빠서. 하지만 저는 그게 핑계라는 걸 알았어요. 아들은 그 아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혼자 산후조리원에 있었고,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아이를 잘 돌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내가 고생 많았어. 그런데 며느리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미안해요. 왜? 그냥 여러모로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진실을 드러낼 거라 믿었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쯤 됐을 때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9시쯤이었어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바닥에 깔렸습니다. 나 검사했어. 무슨? 친자 검사. 그 순간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 몰래 아이 머리카락이랑 내 걸로. 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어.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나왔는데?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엄마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래.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붕괴였습니다. 아들은 울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울 힘도 없는 사람처럼 목소리가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했나?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날 밤 아들은 제 집에서 잤습니다. 아니, 잔 게 아니라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 있던 그늘이 불안이 아니라 비밀의 무게였다는 걸요. 며칠 뒤 아들은 며느리를 마주 앉혀 검사 결과지를 내밀며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야? 며느리는 한참을 그 종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부인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말해 언제부터였어? 누구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답이야? 미안해. 며느리는 그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을 때 며느리가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사람, 누구? 김 부장님. 그 순간 아들의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졌다고 했습니다. 집들이 때 집에 왔던 그 남자, 상사, 아들이 존경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 언제부터? 1년 전쯤. 그럼 아이 문제로 힘들어하던 그 시기, 병원 결과가 나오던 그 시기, 며느리는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왜?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겠죠.
어떤 이유도 배신을 정당화할 순 없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차 안에 있어. 어디야? 모르겠어. 그냥 운전하다가. 아들의 목소리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저는 그날 새벽 2시에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한강변 공영주차장이었어요. 아들은 차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어디로 가야 해? 내 집은 이제 없잖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집은 여기 있어. 나한테. 그날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예전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빨랐다고 들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했고 결과가 분명했으니까요. 며느리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인정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요. 위자료, 재산 분할, 그 어떤 것도. 그냥 끝내고 싶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무너졌다고 했어요. 엄마,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할 때 나는 화가 나야 하는데 그냥 공허해.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할 힘도 없어. 그냥 모든 게 의미 없어. 하지만 절차가 빨라도 사람 마음은 느립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건 1초지만 마음에서 사람을 지우는 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들은 집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밥도 못 먹고 낮밤도 흐릿해지고 문을 열 힘조차 없어졌습니다. 샤워도 안 했어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커튼도 안 열었어요.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고 아들은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비극은 배신 그 자체가 아니라 배신 이후의 침묵이 사람을 죽인다는 걸요. 한 달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다. 그날 아침 저는 아들 방문을 열었습니다. 일어나. 밥 먹어. 안 먹고 싶어?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해. 안 그러면 죽어. 난 내가 죽는 거 못 봐. 저는 강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단호함으로요. 힘내라는 말 안 할게. 근데 숨은 쉬어야 해. 밥은 먹어야 해. 햇빛은 봐야 해. 그게 안 돼, 엄마.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엄마가 도와줄게. 하나씩. 그날부터 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하루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8시에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싫다고 해도 저는 열었습니다. 햇빛.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아침 9시에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들은 배 안 고파라고 했지만 저는 상을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한 숟가락만. 아들은 마지못해 떴습니다. 한 숟가락이 두 숟가락이 되고 결국 반 그릇을 비웠습니다. 오후 3시에 나가자. 어디를? 그냥 밖에. 10분만.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혼자 가기 무서워. 같이 가자. 아들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집 앞 공원을 걸었습니다. 10분. 아무 말 없이.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아이들이 웃었어요. 아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7시에 저녁 식탁을 차렸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기분이 좀 나아졌어?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틀어놓고 뉴스를 보면서요. 말을 강요하지 않는 저녁 식탁.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게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2달째 어느 날 아들이 샤워를 했습니다. 1달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부엌에서 들었어요. 물 흐르는 소리, 면도기 소리. 그 소리가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3달째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봤습니다. 별 의미 없이 그냥 틀어놓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달라진 거였습니다. 넉 달째 어느 날 아침, 아들이 먼저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 커피 좀 타줄래? 그 한마디. 저는 그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 저는 커피를 타주면서 아들의 뒷모습을 봤어요. 여전히 힘들어 보였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꺼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5달째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밥을 먹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아직 괜찮진 않아. 저는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아무것도 못하던 상태는 벗어난 것 같아.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속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아니,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매일 밥 차려주고 산책 가자고 하고 그냥 옆에 있어줘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그때 진짜 죽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그냥 옆에 있어줬어. 정답을 말해주려고 하지도 않고, 괜찮을 거라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그냥 밥 먹자, 산책 가자, 햇빛 보자, 그렇게만 해줬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고마워 엄마.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들이 살아나고 있었으니까요. 6달째 아들이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일 시작해볼까? 그래. 천천히. 근데 두려워. 사람들 만나는 게, 회사 가는 게, 두려운 게 당연해. 근데 두려워도 할 수 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달째 아들이 면접을 봤습니다. 떨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안 되나 봐. 아니야. 한 번에 되는 게 어딨어. 다시 해보면 돼.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무너지진 않을까. 하지만 아들은 다음날 다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8달째 아들이 합격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아들은 웃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저는 그때 오랜만에 아들의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웃음 뒤로 여전히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출근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저와 함께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섭니다. 다녀올게 엄마. 그래. 조심해. 여전히 힘든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압니다. 그날이 힘들었던 날이라는 걸. 그럴 땐 저는 묻지 않습니다. 대신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준비됐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날은 아들이 밤늦게 거실로 나와 말합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그러면 저는 차를 내려놓고 끝까지 듣습니다. 조언하지 않고요. 판단하지 않고요. 그냥 듣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독립해도 될까?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독립. 응. 이제 나도 다시 혼자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준비됐으면 해. 근데 가끔 밥 먹으러 와도 돼? 당연하지. 매일 와도 돼. 아들도 웃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로부터 석 달 뒤 아들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저는 아들을 도왔어요. 새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봐. 아들이 저를 앉히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엄마 그때 내가 무너졌을 때 엄마가 없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나는 평생 기억할 거야. 엄마가 날 살려줬다는 거.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스스로 일어났어. 나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그게 가장 큰 거야, 엄마. 지금도 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저희 집에 들립니다. 엄마 밥 먹으러 왔어? 그러면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차립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 이야기. 가끔 아들이 멍하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어디로 돌아가 있는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대신 국 좀 더 먹으라고 말하며 아들의 그릇에 국을 더 부어줍니다. 그러면 아들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며칠 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괜찮아. 그래? 응. 물론 아직도 가끔 그때 생각나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그 생각이 나를 다 삼키진 않아.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나 그때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된 것 같아.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너는 강한 아이야. 엄마가 봐왔잖아.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엄마는 그냥 내가 쉴 수 있는 자리였을 뿐이야. 저는 이제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다시 믿을 수 있을지, 다시 행복할 수 있을지. 그런 건 제가 정할 일이 아니니까요. 다만 아들이 무너질 때 돌아올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남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밥이 있는 자리,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 눈물을 보여도 되는 자리. 그게 제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전부이고, 그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압니다. 진짜 가족은 정답을 말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무너질 때 옆에 있어주는 존재라는 걸요. 화려한 조언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 괜찮을 거야 라는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있어도 되라는 허락. 미래를 약속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함께 견디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듭니다. 부엌에선 국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은 오늘도 출근했고, 저는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도 그 상처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누군가 곁에 있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저는 오늘도 아들이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을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언젠가 완전히 자신의 발로 설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돌아올 자리로.